네, 안녕하세요. 사회교과국 2022 대중교육과정 근무원 강의를 맡은 윤경여고 박사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이 밀착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런 이제 그 교과들 협의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달을 했는데, 어, 아직까지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실제로는 아무도 그 교육과정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런 금요일 늦은 저녁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강론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강론 이제 연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참고할 자료들도 많이 좀 찾아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 총론과 해설서, 그리고 이제 각 강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 그, 여러 가지 연수 자료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 연수를 이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잘 좀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또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논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연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2022 사회교과금 교육과정 주요 변화 및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회교과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방향, 그래서 지난 연수 때 김민선 선생님께서 교육과정 전체적인 편성에 대한 이제 연수를 진행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사회교과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교과군 각 과목별 변화 및 신설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Q&A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답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과정 주요 변화 및 특징입니다.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기제 과목 운영.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어서 이제는 학기제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도 학교에 따라서는 2학년 때 학기제, 또 3학년 때는 학년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학교들은 여전히 학년제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모두 학기제로 이제 운영을 한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 과목 체계가 변화해서 2015 때 일반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이제 편성되었던 것이 이제는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세 가지로 이제 선택 과목의 체계가 변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사회교과들의 이제 과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업량의 적정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변화들도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수 이수학점의 축소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의 필수 이수학점을 10학점을 이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5 때는 아이들이 1학년 때 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듣고 난 다음에 필수 이수학점 충족을 위해서 2, 3학년 때 사회나 과학을 한 과목씩 더 선택해서 들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1학년 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수를 통해서 사회와 과학에 대한 필수 이수 학점은 모두 충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 3학년 때는 훨씬 더 학생들이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과목을 자유롭게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수 기준, 학점 취득 인정을 위한 이수 기준이 도입이 되어서 이제 미수에 대한 이제 예방 지도나 이런 분들도 이제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2 개정에 맞춰서 사회교과군의 교육과정에서도 몇 가지 강조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를 잠깐 했듯이 학점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기본 단위가 그전에는 선택 과목이 5단위씩 해서 진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기본 단위가 4단위가 되었고요. 또 그 학기 단위 운영에 맞춰서 학습량의 적정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성취 기준수의 변화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뒤에 좀 살펴보시겠지만, 실제로는 과목에 따라서는 어떤 적정량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이제 이런 변화에 맞춰서 교과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회교과군이라고 이렇게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도 사회교과군이라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우리 사회교과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사회교과는 고등학교에서는 각각이죠. 네. 그래서, 이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정말 제각각으로 이런 학습량의 적정화라는 부분의 변화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초중 등 내용 간의 계열성 제고이고요. 세 번째는 학교 현장의 요구, 학습자의 적성, 진로를 고려한 측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과목들이 많은 변화가 있지만 특히 사회교과군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2015를 거치면서 이런 다양한 학교 현장의 요구나 학습자의 요구, 적성, 진로 이런 것들을 반영한 변화들도 꽤 주목해서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국가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뭐 디지털 소양 교육이라든가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회교과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기후변화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과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 쪽에서는 자연과학 쪽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라는 과목, 그리고 이제 사회교과에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과목이 신설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여기 보시다시피 또 간접적으로 이런 기후변화의 내용을 교과 안으로 가져와서 이제 다루고 있는 과목들의 모습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2022 개정교육과정 틀에 맞춰서 사회교과에서도 이런 이제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모습들의 변화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과의 기본적인 목표죠.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기반이라는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한 2015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 교과의 통합적인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2015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한 표를 여기 실었는데,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학력을 갖추기 위한 과목. 그래서 2022 때도 기초소양, 기본학력 함양,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학문의 기본 이해를 위한 과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그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뉘어졌던 것이 일반 진로 융합으로 이렇게 나뉘어졌고, 여기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보면 교과별 학문 영역 내에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이다. 그래서 2015 때는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위한 과목이다라는 이제 설명에서 탐구를 위한 과목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이제 반영한 것으로서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2022 때는 교과별 심화나 진로 관련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리고 교과나 교과 내나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을 융합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때 있었던 이런 이제 전문교과 1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전문교과 2 과목이 지금 이제 전문교과로 편성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난 뒤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학습과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학습이 가능하도록 선택 과목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난 뒤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선택 과목 쪽으로 가도록 기본적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뒤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겠지만, 사회과에서도 이런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학년별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개정사회과 사회교과금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들인데요. 일단 공통 과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과 같이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기 단위 이수라는 이제 변화에 맞춰서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도 1, 2로,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1, 2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한 학기씩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15 때는 9개 일반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2021로 오면서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도덕 4개 영역에서 각 한 개씩의 과목을 개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세계시민과 지리라고 하는 과목으로 과목명이 변화하였고, 또한 과목의 성격에 있어서도 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과목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는 사회와 문화로 이렇게 이제 명칭의 변경이 있었고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회와 윤리라고 하는 명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 선택 과목에서 보면은 세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명칭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명칭의 변화는 있지만 큰 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지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지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많은 변화를 주려는 이제 그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개편폭이 크고 신설된 과목이 많은 부분은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설 과목들은 특히 융합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과 유사한 과목일지라도 여러 가지 새로운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2015 때 일반 선택 과목이었는데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변화했고, 한국지리 탐구라는 명칭의 변화, 그리고 이제 성격 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존의 세부 전공 기반보다는 새로운 학습을 통한 교과지도 전문성 함양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과학은 교육과정의 과목 구조를 보시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선택 과목이 2015 때는 일반 선택 과목 9개, 진로 선택 과목 3개, 총 12개의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2021 오면서 일반 선택 과목 4개, 진로 선택 과목은 9개, 융합 선택 과목은 6개. 그래서 19개 과목으로 이렇게 선택 과목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고요. 여기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원래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었던 것이 한국지리 탐구라는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그 틀을 유지하면서 세계 시민과 지리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일반 선택에서 진로 선택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동아시아 역사 기행이라는 과목으로 변화가 있었고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명칭도 또 선택 과목의 이 체계도 그대로 이제 성격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택에서 이렇게 이제 진로 선택으로 명칭은 동일하고요.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에도 그 법과 정치였던 과목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오면서 학생들의 그 법에 대한 좀 어려움, 딱딱함, 이런 이제 이미지를 고려해서 정치와 법이라는 이제 명칭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2021로 오면서는 정치, 그리고 이제 법과 사회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과목의 분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전에 배웠을 때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 처음 왔을 때나 이럴 때도 보면은 이 정치와 법으로 이렇게 합쳐지지 않았고 이게 이제 분화가 된 과목이었었죠, 그때.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부터였나라고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저희가 이제 6차 때부터 이렇게 이제 쭉 한번 제가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봤었거든요, 사회과를. 그러니까 이제 6차 때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교과와 사회교과가 이렇게 이제 그 교과에서도 분리가 되어 있었고, 도덕에서는 윤리,
그리고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이제 익숙한 과목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7차로 오면서 이제 선택교육과정이 도입됐죠. 그때 이제 10학년까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동일한 과목을 배우도록 하고 2, 3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 과목 체제를 도입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실질적인 학생들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그때 이제 많은 과목들이 개발되면서 이때 그 사회과에서도 보면 여기 법과 사회와 정치라는 과목이 이제 사회과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 개정 때도 법과 사회, 정치 이렇게 유지되다가 2009 개정 때 지금과 이제 유사한 이런 많은 과목들이 2009 개정 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활과 윤리, 뭐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도 있지만 이제 이때 이제 법과 정치로 이 두 과목이 하나로 합쳐졌죠. 그러다가 2015로 오면서 정치와 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다시 2021로 오면서 정치와 법이 이렇게 이제 또 분리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치와 이 법과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합쳐졌다, 분리되었다 이런 이제 변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이렇게 명칭의 변화가 있었고요. 사회와 문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육과정 이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어쨌든 이 명칭을 포기하게 되고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이제 명칭으로 바뀌면서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그 지위능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리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융합 선택 과목으로 그 성격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경우에도 융합 선택 과목으로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그대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윤리과의 이제 고전과 윤리 과목입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윤리라는 과목명은 바뀌었지만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표시된 과목들이 새로 신설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지리과에서는 도시의 미래 탐구라고 하는 이 과목을 새로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이 과목도 지리과에서 새롭게 개발한 이제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과에서는 국제관계 이해라는, 원래는 이게 이제 국제 계열에 있던 과목들인데, 이 전문 교과 원 과목들이 지금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보통 교과로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국제 계열에는 다양한 사회 과목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보통 교과 내로 흡수를 하면서 이 국제관계 이해라는 과목과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라는 이 두 과목으로 축소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그 개발과 관련된 이 연구 자료에는 이제 적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국제관계 이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국제 관련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과에서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라고 하는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금융과 경제생활 이것도 이제 사회과에서 일반 사회과에서 개발한 새로운 융합 선택 과목이고요. 이제 윤리과에서는 윤리문제탐구라는 과목을 융합 선택 과목으로 신설했습니다. 잠깐 뭐 얘기를 같이 이제 드린 거지만 이 사회과에서는 이 과목 구조의 변화만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 선생님들이 어떤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사회교과금 교육과정에서는 동일한 과목이더라도 선택 과목의 영역의 변동이 있었고요. 과목명이 변하면서 또한 이제 과목의 성격까지 이제 변한 과목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 과목이 개설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새로 신설된 과목이라든가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이런 이제 융합 선택 과목 교과지도에 이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도 이제 뭐 이런 과정 중심 평가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미수 예방을 위한 노력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융합 선택 과목 교과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저도 찾아봤는데요. 새로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목, 대표적인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연구 자료에 실린 게 이제 금융과 경제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은 원래는 그 사회과 경제라는 과목 안에 마지막 단원에 이 파트가 있는데 실제 이제 2021 오면서 경제
파트에서 금융 부분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과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과목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 과목은 융합 선택 과목의 성격에 맞게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성격과 목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실제 경제 이론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또한 지금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금융이라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이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지금 최근에 이런 이제 금융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익숙하거나 또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과목의 지도가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변화들에 있어서 조금은 그 관심이 덜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런 그 과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지 아이들과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제가 이 그 사회과 이 연수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학교에 계시는 다른 그 사회 교과 선생님들과도 이제 많이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제 역사과에서는 이 현대세계 쪽을 많이 가르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기말고사 이후에 다루어지다 보니까 어,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 사회나 지리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역사과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니까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을 인식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사실적인 접근보다는, 또는 단순한 기록적 접근보다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현대에 대한 역사는 아직 그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전보다는 이제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과 논쟁성을 인식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유의할 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연대기적 이해보다 이제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초점화하는 이제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를 가르칠 때도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의 교과지도 전문성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교과지도에 대한 변화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교 학점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좀 더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가 추구하는 학생의 진로 적성 맞춤형 교육 실현이다. 2015 때도 이런 이제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에 맞춘 교육을 실현하고자 많이 노력을 해왔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고교 학점제에서의 학교 교육 과정과 교과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다. 그래서 모든 교사가 교과 내용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또 진로 학업 설계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교과지도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란 무엇이냐, 사회에서는 어떤 걸 전문성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전문가로서 이런 위치나 또 이제 지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교과 지도 이전 단계에서 교과 지도 전문성들을 위한 어떤 질문들, 준비들 또 같이 한번 보시면, 고교 학점제 정책 중에 교사가 알아야 될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변화에 대한 부분들, 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과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미리부터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기 단위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라고 해서 기후변화와 이제 지속 가능한 세계라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융합 선택 과목인데, 실제 이제 여기서는 이 과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사회과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논의들을 가져왔는데, 선생님들도 느끼시겠지만 현재 그 2015 교육과정 선택 과목에서도 사회와 과학과 선생님들이 가장 그 다교과 지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학교를 돌아보더라도 그런 것 같고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게 해도 2과목이지만 3과목 또는 4과목 정도는 많은 선생님들이 사회나 과학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과목 지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살펴봤듯이 2022로 오면서 훨씬 더 많은 과목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과 교사들의 수업 준비라고 하는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이나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 과목 간의 위계가 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기나 어떤 학년에 이 과목을 배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좀 좁혀지는 편인데,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과목 간의 위계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 때도 이제 과목에 대한 이제 배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교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어떤 그 교육과정상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생님들이 그럼 이제 내 학기로 이걸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이런 과목들을 편성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과 내부에서는 이제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융합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융합선택 과목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고민. 먼저 첫 번째는 이 융합선택이 다른 진로 선택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고 나서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수를 준비하면서 여러 과목을 살펴봤는데,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좀 더 낮은 학년에 이렇게 좀 빠른 학기 때 개설을 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같이 융합을 하면서도 탐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과목도 있고요. 또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반이 되는 학문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성격을 가진 과목도 있었습니다. 즉 과목마다 어떤 뭐 진로 선택이든 융합 선택이든 그 안에 있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과목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여러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학년 어느 학기에 개설되는지에 따라서 선수 학습 과목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배우고 이 융합 선택 과목을 학습을 하느냐, 또 융합 선택에는 탐구와 관련된 과목들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많은 이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교과군, 2022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군 과목별 기본학점과 편성 및 운영인데요. 일단 공통과목은 기본학점이 4학점입니다. 그래서 1학점 내에서 감은 가능하지만 증은 불가입니다. 즉 3학점과 4학점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는 1, 2학기를 3학점, 3학점 또는 4학점, 4학점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뒤에도 나오겠지만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통합사회 1이나 통합사회 2가 이제 통합사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에서 이 통합사회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1학년 때 통합사회를 4학점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4단위씩 운영을 하는데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3단위씩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저도 통합사회를 도입되고 2015 도입되고 처음에 한 2년 정도 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통합사회를 이렇게 접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때 했던 말씀들이 전부 뭘 가르쳐야 되나, 그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그 2015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부분 이제 교과 이런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는 것이 강의식 위주인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통합사회 교과서를 처음 이제 접했을 때 당황스러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아이들이 많은 이제 어떤 진로 탐색이라든가 또는 많은 참여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지식적인 측면을 줄이고
활동들을 이제 보장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다면 이제 충분히 통합사회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 통합사회가 수능 선택 과목이, 수능 공통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분명히 수능에서는 9등급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변별도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그게 발표되기 전에 이제 이 교과서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은 기존처럼 좀 더 평이한 수준이지 않을까. 저도 아직 이제 교과서는 접하지 못해서 추측을 해보는 건데 평이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심화된 내용까지 다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국사 1과 한국사 2 같은 경우에는 2015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3학점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증감이 불가합니다. 선택 과목에서 보시면 이제 일반 진로 융합, 이 선택 과목들은 모두 기본 학점이 4학점입니다. 1학점 내에서 증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과목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그 교과에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교과서도 받아보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살펴보시면 이걸 만약에 감해서 3학점으로 가르친다면 3시간 안에 이 수업을 다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목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4학점으로 좀 편성하는 것이 좀 더 이 과목이라고 하는 걸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다른 그 지역교육청에서 나온 이런 그 연수 또는 그 여러 학교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회나 과학 과목을 3학점으로 이렇게 이제 2, 3학년 때 편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의 제약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편성과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은 모두 상대평가 5등급 그리고 이제 과목별 5단계 성취도인데 단 그 융합 선택 과목 사회와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만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와 과학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에서는 이런 이제 융합 선택 과목들 이 과목들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하게 되고 상대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5단계 성취도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교 내신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을 보시면 이런 보통 교과는 성취도 A, B, C, D 그리고 석차 등급이 이렇게 산출이 5등급으로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대학에. 그런데 이 사회과학 융합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석차 등급이 빠지고 절대평가로 이제 진행된다는 점, 대학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수능 출제 과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일반 선택 과목들이 수능 출제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회와 과학이 이 수능 출제와 관련돼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 선택 과목들이 9개가 학생들이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이었던 것이 이렇게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가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겠고 학교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학생들은 이제 고3 때 수능을 보게 되는데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사회를 가지고 고3 때 수능을 본다. 이걸 과연 이 수능 9등급제에 대한 대비를 학교가 잘 해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그런 고민이 들 만한 이런 그 수능 출제 과목의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학습량의 적정화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크나큰
어떤 그 주안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어떤 그 양적 변화, 학습량의 적정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2015 교육과정과 한번 그 성취 기준수를 먼저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와 통합사회 공통 과목을 보면 이거는 뭐 그 우리가 2015 때 운영했던 것과 이것도 학년제로 물론 이제 두 개의 과목으로 나뉘어져서 학기지만 뭐 어쨌든 한 학년을 이렇게 이제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2015와는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7개 영역, 27개 성취 기준이었던 것이 이게 한국사 1, 2로 나뉘어지면서 각 3개 영역, 13개의 성취 기준수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26개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수에서 큰 변화가 없다. 거의 그대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9개 영역, 그리고 이제 29개 성취 기준 수가 있었는데, 각각 5개 영역으로, 영역수가 하나가 더 늘어났죠. 두 권으로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되다 보니까 10개 영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 수는 통합사회 1은 14개, 통합사회 2는 16개로 3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취 기준 수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해설을 보면은 통합사회 1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보완해주기 위해서 성취 기준 수를 14개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고, 통합사회 2는 16개다. 이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 공통 과목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선택 과목들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색으로도 이렇게 좀 칠해 놓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여기 오른쪽에 붉은색으로 된 부분들이 2015 때보다 성취 기준수가 줄어든 과목들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대부분 과목들이 다 성취 기준수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고전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 영역 12개 성취 기준이었는데 6개 영역 12개 성취 기준.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과목명에 나와 있는 이 과목들 6개의 과목들을 제가 따로 표시해 놨는데, 이런 과목들은 어떤 과목들이냐라면, 여기 보시면 생활과윤리 같은 경우에 6개 영역 18개 성취 기준이었던 것이 6개 영역 17개 성취 기준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22개 성취 기준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제 2021 오면서 4개 영역 15개로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 이제 성취 기준 수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실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2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수업을 하고 3학년 때 윤리와 사상과 이제 고전과 윤리를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생활과 윤리는 2학년 때 그 학년 4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별 2단위씩 4단위로. 근데 실제 이제 아이들하고 여기 생활과 윤리를 가지고 4단위로 수업을 해보면 생각보다는 그 설명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의 위주의 수업을 해도 4시간 수업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시험 기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학기 초 학기 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4단위로 운영을 했을 때도 이 생활과 윤리 교과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교육과정 전체적인 부분들을 완료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 이제 학생들의 어떤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단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야, 여긴 좀 쉬우니까, 여기는 선생님 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4단위일 때 이걸 그 한 과목을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 윤리로 오면서 영역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었지만 성취 기준수가 17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2학년 때 편성을 한다면, 3학점으로 편성을 한다면, 이걸 이 과목의 취지에 맞게끔, 또 변화된 이런 교육과정의 성격에 맞게끔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학년 때 3단위 학기별 6단위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1학기 때 한
3분의 2를 끝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숨차게 달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학년은 아무래도 이제 한 학기에 대부분 많은 부분을 좀 끝내야 되는 아이들 수능 준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을 해야지 이 윤리사상에 대한 한 권을 좀 끝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윤리사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취 기준수가 좀 줄었다는 부분이 반갑긴 합니다. 반갑긴 한데 실제 그 내용 체계를 살펴봤을 때는 또 다른 우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성취 기준수의 변화만 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내용이 많이 줄었구나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다른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6개 영역 16개의 성취 기준이었던 것이 4개 영역 13개의 성취 기준으로 이렇게 변했죠. 근데 이제 세계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이제 축소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다라는 저는 좀 인상을 받았고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5개 영역 16개 성취 기준에서 4개 영역 12개로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지리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회 과목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여기가 지금 이제 윤리, 역사, 지리, 일반사회 4개의 교과가 묶여 있는 교과군인데,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윤리과나 역사과는 큰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대해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제 사회과가 과목 수가 가장 많았는데, 일반 사회과 같은 경우에 새로 이렇게 분리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한 과목들로 인해서 일반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대해졌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교과가 지리과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리과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좀 했구나라는 부분도 좀 느꼈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시면은 저도 이제 다른 학교에 이렇게 이제 그 선택 과목과 관련된 지도를 가거나 이제 진학 지도나 이런 컨설팅을 가서 보면은 학생들이 지리를 많이 선택을 안 하는 게 이제 요즘의 추세죠. 지리 과목을. 근데 저희 학교에서도 지리 과목이 가장 이 4개의 교과 중에서 적게 선택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지금 저희 학교는 생활과 윤리는 8개 반 편성이 되어 있고, 사회문화가 5개 반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리 같은 경우에는 3개 반 정도로 이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절치부심했다. 지리과가 이런 이제 좀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7개 영역 28개의 어떤 성취 기준이 5개 영역 15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대폭 감소했고,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도 많은 감소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 8개 영역 28개 성취 기준에서 4개 영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성취 기준수는 13개입니다. 28개에서 13개. 정말 많은 축소, 어떤 적정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취 기준수가 좀 많았는데 4개 영역으로 바뀌면서 12개로, 그래서 가장 많은 변화들을 좀 눈에 띄게 볼 수 있었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5개 영역 20개 성취 기준에서 4개 영역 15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한 25% 정도는 줄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사회과 선생님과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회과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께도 좀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문의를 해봤더니, 실제 교과서 양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개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여쭤보니까,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병합이 되어서 나타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수는 이제 많이 줄고, 교과서의 양도 거기에 따라서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렇게 하나로 좀 병합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선생님 그러면 이걸 만약에 3시간에 수업을 한다면 이걸 다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을 하면서 같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된 부분이 있지만 이걸 몇 학점 정도로 운영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고요.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2015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죠. 그래서 6개 영역 24개 성취 기준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성취 기준 수의 변화도 있고 실제 과목의 어떤 그 구조의 변화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 14개 성취 기준 수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좀 빠졌지만 그 부분 빼고는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이제 성취 기준수가 그 부분이 딱 빠진 부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법과 사회로 나눠지면서 이게 이제 정치와 법으로 합쳐져 있을 때 성취 기준이 18개였는데 나눠지다 보니까 성취 기준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 분리가 되다 보니까 한 과목씩. 그래서 정치 같은 경우에 16개. 그러니까 정치와 법일 때 18개인데 정치 16개. 상당히 적지는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법과 사회 같은 경우에도 14개. 그리고 이게 이제 신설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설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생겨나다 보니까 2022 교육과정의 어떤 평균적인 성취 기준수를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에서 14개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적정량을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성취 기준수가 적정하게 좀 설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되어서 사회교과금 편성의 방향과 관련된 예시를 제가 이게 아마 기존에 보내드린 자료에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요걸 좀 추가한 자료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연수를 준비하면서 사회교과군에서는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 일단은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한 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갔나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교과금 교육과정 편성 시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좀 고민해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새롭게 이렇게 변화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선택 과목 체계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첫 번째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냐, 진로 선택 과목이냐, 융합 선택 과목이냐 이런 이제 과목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총론도 죄송합니다. 제가 클릭을 계속 잘못해서 총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공통 과목을 배우고 나서 학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진로, 그 다음에 이제 융합으로 나가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 교육과정에 어떤 체계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적정 이수 단위, 학기별 적정 이수 단위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29학점부터 학기별 29학점부터 뭐 증비한다면 31학점, 많으면 31학점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학기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또 제가 고려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이 시간 안에 이 과목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 대학에 대한 진학을 고민하는 부분과도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그 생활관리나 윤리와 사상과 같은 부분도 그런 고민들 속에서 나온 이제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과목을 만약에 이렇게 그 2학년 때 편성한다면 공통 과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걸 2학년 때 편성하는데 3학점으로 편성한다면
이 과목을 충분히 어떤 과정적인 학습과 더불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세 번째는 각 과목, 교과별 과목의 특성 및 학습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교과는 어떻게 보면 각각이잖아요. 각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교과별 과목의 특성이나 학습 체계가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는 생활과 윤리를 3학년 때 배치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능 과목이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생활과 윤리를 3학년 때 배치를 하고 윤리와 사상을 원래 2학년 때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수록 그 윤리와 사상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런 좀 변화들이 좀 빨리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비해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이렇게 이제 올라왔을 때 1학년 수업을 듣고 나서 고등학교 과목 같은 경우에 2학년으로 오면 갑자기 난이도가 심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1학년 때 비해서. 근데 아이들이 윤리와 사상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이걸 편성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과 윤리가 아이들이 수능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3학년 때 편성을 해놓고 가르치면 수능이 같이 대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2학년으로 낸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될까? 수능에 대한 대비도 같이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한번 그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만약에 아이들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그 부분을 보완을 해보자라는 생각 속에서 교육과정에 변화를 줘서 생활과 윤리 2학년으로 내리고 윤리사상을 3학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실제 아이들이 2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먼저 이렇게 윤리교과에서 접하다 보니까 훨씬 더 2학년 수업을 하기가 원활했고 또 특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많은 부분을 끝내야 되고 또 그 진도에 대한 압박이 좀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2학년 때로 오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그 과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2학년으로 생활과 윤리를 내렸을 때, 3학년으로 윤리학상을 올리고 내렸을 때 아이들의 수능 점수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면 저희 학교 아이들은 그 생활과 윤리 선택 과목에서 아이들의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물론 이제 그 아이들 수능에 대한 분석을 하시잖아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2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배우고 나서 오히려 3학년 때 바로 3월 모의고사부터 이렇게 이제 볼 때 훨씬 더 익숙하게 그 부분을 따라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은 그 원래는 수능 선택 과목으로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하지 않았었어요. 다른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과목이 계속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등급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오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생의 이렇게 이제 학생부를 좀 들여다보니까 2학년 때 그 생활과 윤리를 상당히 잘했던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한번 생활과 윤리 하는 거 어떠냐 하니까 아이가 처음엔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가 여름방학 즈음이었거든요.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너 2학년 때 한번 배웠지 않냐? 그리고 잘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름방학이라는 기간이 있고 또 2학기가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부터 하면 충분히 선생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한번 아이한테 그걸 권해봤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좋은 결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변화를 줘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이 실제 꼭 3학년 때 그 과목을 지도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한번 배운 과목에 있어서는 그 기억이 본인이 수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배웠다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을 좀 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과목을 좀 먼저 배우고 이 과목을 배우면 그게 좀 더
아이들의 어떤 이 과목에, 이 교과에 대한 학습에 좀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이 각 그 교과마다의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 교과별 과목의 특성이나 학습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는 각 교과별 수업 로드맵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그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이걸 그 진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진로 선택,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배우고 나서 이제 융합하는 이런 이제 성격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는 그 과목으로 그 구성을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아이들이 어떤 과목들을 먼저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그 과목에 대한 아이들의 역량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업의 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만약 2학년에 편성을 한다면, 또 2학기에 편성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이 과목을 구성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일부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지식적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융합 선택이나 또 일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조절이 가능한 과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드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 이제 수업 로드맵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대학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네 번째하고도 좀 연결된 부분의 제 고민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교과 그 내용적 체계만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느껴지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평가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럼 이 과목을 그런 측면에서 뭐 2학년 1학기 때 편성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도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단순히 A를 받았냐, B를 받았냐에 대한 평가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원점수라든가 성취 비율이라든가 각 그 A, B, C 성취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세트를 중심으로 많이 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융합선택 과목을 2학년 1학기 때 편성을 했다. 아이들이 뭐 충분히 따라갈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약간 좀 낮은 난이도로 아이들의 진로를 이렇게 탐색하게끔 구성을 해보자 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들의 어떤 그 기록이 상당히 심화된 기록이 있다면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 때 이 과목을 들었는데 세특에 이렇게 갑자기 심화된 내용이 있어. 그러면 이걸 대학에서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세특의 구성이 아이들이 이제 뭐 충분히 이렇게 높지 않은 난이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각 교과별 수업 로드맵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또 학교에서나 또 아이들은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좀 기록들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 학기에 적으면 이게 대학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물론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고요. 여섯 번째는 편성의 기본 사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저희 학교도 지금 이제 이런 편성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아직은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2학년 때 한 학기에 30학점, 보통 지금 이제 교과 총 이수학점을 단순하게 나누면 29학점인데, 만약 2학년 때 한 학기에 30학점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창체를 1학년 때 4학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2학년 때 2학점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30학점으로 이제 교과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어, 수학, 영어에서 각 4학점씩, 그럼 이제 12학점이 되겠죠? 3개의 과목이니까. 그리고 또 생활교양이 이렇게 이제 16학점이 필수 이수단이다 보니까 뭐 2학년 때 한 4학점 정도가 이수가 돼야 되겠죠? 학기당.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 편성이니까 체육도 뭐 한 2학점 정도 이렇게 학기당 편성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18학점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12학점이 되죠. 그러면은 12학점이다. 그러면 사회교과를 4학점씩으로 편성을 하면은 3과목을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 3학점 운영을 하면 4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기당 3과목이면은 2학년 학년으로 따지면 사회과목을 6과목. 저는 과목 수만 보면은 적지 않다,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3학점으로 운영을 하면 이제 4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그렇게 구성을 한다면 아이들이 8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많은 과목을 사회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3학점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3학점 안에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있고 이제 선택에 대한 아이들의 폭은 늘려주지만 그 충실한 이수가 가능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 고민을 토대로 제가 이제 그 체계를 기본으로 이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하나의 고민에서 나온 예시니까요. 그래서 일단 일반 선택 과목을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주로 이렇게 좀 진로 선택 과목 위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치, 경제, 법과 사회, 뭐 윤리와 사상,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역사 기행, 뭐 한국지리 탐구가 있는데 실제 이 윤리와 사상이나 정치, 경제, 법과 사회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과목들이거든요. 이런 과목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2015 때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면 이걸 3학점으로 이수한다? 3학년 때? 3학년 때 만약에 이제 3학년을 3학점으로 구성하고 2학년을 4학점으로 구성한다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2학년 때 4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배치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색깔이 있는 과목들이 좀 더 이런 과목들이 먼저 이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이 다른 과목으로 나아갈 때 그런 과목에 대해서 측면에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진로나 융합선택 과목을 3학년 1, 2학기 때는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면 되고, 국제관계 이해 같은, 물론 이제 지금 이 편성은 그 학년이나 학기별 중복 편성을 배제하고 편성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개설 과목 외의 진로 선택을 이제 3학년 때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관계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을 좀 했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제 과목이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제 그 전문 교과처럼 이 내용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교과가 오면서 그 성격이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근데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기가 국제 정치라든가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과목들을 좀 이수하고 나서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3학년에 한번 이렇게 좀 놓아봤고요. 남은 이제 융합선택 과목들을 이제 골고루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서 드는 이제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2학년 1학기 때 4학점으로 운영을 한다, 2학년을.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 과목을 3과목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3학점으로 한다면 이 일반 선택 과목을 4과목을 다 들을 수가 있겠지만 3과목밖에 선택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를 한번 더 구성을 해봤는데, 그럼 이제 일반 선택과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때 일반 선택을 2개씩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놓는 거죠. 2개씩. 그럼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일반 선택 과목은 왜냐면은 제가 이걸 왜 일반 선택을 그러면 아이들이 4개를 듣는 것까지 고민을 했냐 그러면, 저는 그 통합사회 수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저는 이제 통합사회를 가르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약간 좀 흐릿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통합사회를 2년째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사회과목에서 통합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회과에서 어떤 과목들이신 것 같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일단 일반 사회에서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문화와 정법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한 단원 정도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 정법, 2가지가 이제 상당히 큰 좀 비중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리, 지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리 과목 같은 경우에가 그 한국지리보다는 좀 더 많은 그 기후나 지형 단원이 거의 세계지리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비중이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사가 있다 보니까 실제 통합사회가 시간적, 공간적, 윤리적 여러 가지 다 복합이지만 역사에 대한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별도로 이렇게 이제 좀 세계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윤리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윤사 내용도 좀 있지만 지금 거기에서 이제 정의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목 구조가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 일반 선택 과목들이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 현대사회, 윤리, 세계, 시민과지, 사회와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연관성이 많다. 아이들이 그 통합사회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수능이 통합사회 내용이 좀 더 심화되어서 출제될 걸로 예상을 한다면 이런 것들 좀 더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앞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게 된다면 세계사를 듣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들을 수가 없게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저는 그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존의 일반 선택으로서 성격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과목들. 그래서 그게 여기 이제 동아시아 역사 기행을 넣었는데 제가 그 동아시아 교과서 출제에 들어간 이제 그 선생님께 한번 문의를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사가 동아시아 지금 역사기행으로 바뀌었는데 동아시아 역사기행은 여행지리에 가깝습니까? 동아시아사에 가깝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행지리의 성격으로 구상을 했지만 동아시아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동아시아사의 성격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된 교과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진 과목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좀 여기다가 편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 속에서 이제 배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방향성 속에서 한 2개 정도만 한번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민들과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 내에서의 고민들, 학교마다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하셔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들을 이제 이 편성의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2022 사회교과금 각 과목별 변화 및 신설 과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연수와 관련된 이런 이제 그 자료들을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좀 간략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 이게 워낙 과목이 많기 때문에 많은 설명보다는 좀 간략간략하게 선생님들이 이 과목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끔 또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내용체계에 대한 부분들, 영역에 대한 부분을 넣어놨는데, 보시면은 3개 영역이고, 여기 이제 핵심 개념이, 각 3개씩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두 권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이제 10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죠.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재구조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통합적 관점이라고 해서 역사적, 지리적, 윤리적, 그 사회적, 그러니까 공간적, 사회적 이런 관점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설명을 좀 해놓은 부분이 신설이 되긴 했지만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이걸 좀 재구조화 시켰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 도입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생태 시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들어왔고 여기 이제 생활공간과 사회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인권분양과 헌법에서 헌법과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헌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통합사회에서는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내용 요소로 좀 강조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불평등의 사회 공간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시행 경제와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이렇게 좀 바뀌면서 이제 변화가 나타난 부분들도 있고 여기 세계 시민 자원 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 또는 도입된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회는 좀 재구조화되면서 오히려 좀 더 양적으로 좀 늘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성취 기준수도 아까 보셨다시피 좀 더 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022로 오면서 이렇게 두 개로 분화되는데 이렇게 네 개 영역이었던 것이 세 개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때 이제 가장 큰 변화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 근대 이전 한국사의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근대 한국사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두 개 파트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양쪽으로 늘었다.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수는 뭐 이렇게 이제 각각 13개씩 해서 26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와 윤리, 생활과 윤리가 명칭이 바뀌었고, 그대로 생활과 윤리의 성격과 목표를 개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이라는 부분이 신설됐지만 교과 내용에 큰 변화는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도덕적 탐구의 방법, 윤리적 성찰과 실전, 이제 좀 동물 실험과 동물 권력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기존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삭제가 되었고, 또 두 개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양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취 기준수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두고 가르쳤을 때 충분히 이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들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과목인데, 이렇게 변화가 없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윤리화 사상입니다. 윤리화 사상 같은 경우에는, 2015 때 일반 선택에서 2015면 진로 선택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적인 모습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물론 이제 교과서에 좀 더 이제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갈 것으로 이제 저도 생각은 되는데, 실제로는 큰 변화는 없는 과목이다라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삶과 연계된 좀 윤리적 물음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또 다양한 진로와 연계된 부분들은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 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리화 사상 교과 같은 경우에 삭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각 교과에서 실제 이렇게 축소된 부분이 정말로 이게 양쪽으로 많은 축소인가라는 한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간과 윤리사상, 사상의 연원, 여기 도입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실제 수업할 때도 거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사상의 의의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의 전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이게 빠졌고요. 근대 한국윤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4개 고대 그리스 헤브라이즘의 이것도 연원에 대한 부분이라서 아주 간략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빠졌어요. 그래서 5개가 빠졌지만 실제 양으로 보면은 수업 양으로 보면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축소가 됐습니다. 경험론, 합리론과 관련돼서 다루던 파트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빠진 것이 양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사회사상도 개괄 파트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그렇게 실제 수업 내용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삭제됐지만 실제 신설 강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과학에 관한 뭐 과학적 접근 여기는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조식 정제도 이런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는 또 내용적인 면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면 큰 변화가 없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수는 이렇게 7개가 줄었지만 이게 결국은 병합되었다 라는 게 제가 이 윤리화 사상 과목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과 윤리가 인문학과 윤리라는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이렇게 큰 틀에는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이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개의 어떤 이런 이제 관계를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나로부터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씩의 이제 고전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근데 2021 오면서 이제 6개 영역으로 바뀌면서 고전 수가 상당히 늘었죠. 상당히 늘었고, 주제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 수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중복된 책들을 이제 주제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주제도 맞고 저 주제도 맞으면 이제 그 책이 중복돼서 이렇게 논어처럼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들에서 이제 좀 구성의 변화가 좀 많이 있고 소개하고 있는 고전의 변화는 있는데 내용상에 이게 학습량이 적정한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고전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이 12개의 고전을 모두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교육과정에서도 6개 이상을, 각 영역별로 하나 이상씩 6개를 가르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봤더니 2022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재구성을 해서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간상의 부담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쪽에서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한 학기 단위 수업을 구성하는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교육과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 학기 단위로 구성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을 학습하는 것에서 이제 주제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의 변화가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심층적인 주제 탐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방대함을 고려해서 성취 기준상에서도 중점적인 성취에 초점을 설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은 이렇게 3개가 줄어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이제 그 시각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역사의 발전 과정을 다뤘던 부분들을 주제별로 다루어서 어떻게 보면 이 주제 안에 여러 지역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재구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여전히 수업에 있어서 많은 어떤 그 부담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여전히 그렇겠다. 워낙 방대한 양의 내용들을 좀 다루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입니다.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사는 교육과정의 어떤 그 토론 자료집이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많은 반성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성, 여기에 대한 반성, 비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나 유적 등을 통한 역사 지리적 이해라든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동아시아사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내용 구성한다는 점, 이런 주제 중심의 서술로 이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의 구성만 보시면은 이제 동아시아로 떠난 역사 기행, 교류와 갈등의 현장에서 만나는 역사, 침략과 저항의 현장에서 만나는 역사, 평화와 공존의 현장에서 만나는 역사, 이렇게 이제 주제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2015 때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재구성되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시아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역사 기행보다는 동아시아사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와 지리인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에서는 가장 많은 어떤 그 노력과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과목이 지리 과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세계지리 성격을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계 시민성,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세계 시민과 지리는 이제 이 성격 면에서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변혁적 역량, 뭐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성격의 목표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왼쪽과 비교했을 때 4개가 3개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좀 빠졌을까 그러면 이 공간적 상호 의존과 갈등의 본질 이해라는 부분. 이게 이제 세계지리 파트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인데, 이 부분이 대부분 개념이나 탐구를 위한 예시 등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즉 지역지리 영역이 개념학습이나 탐구를 위한 예시 등으로 포함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축소를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사고,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이렇게 이제 3개로 성격을 목표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먼순 아시아부터 중남부 아메리카까지. 세계지리에서는 거의 중심이 되는 파트이기도 했죠, 지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통으로 삭제가 되었고, 이렇게 4개의 영역,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수도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도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적정화를 이룬 과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이 세계 시민사회 지리라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지리 탐구입니다. 아까 그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과목 안에서의 뭐 반성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좀 적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렸는데 이 지리 과목이 정말 지리 교과가 많은 반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지리과 교과 개발 과정에서 여러 그 교과 선생님들의 지리과 선생님들 의견을 많이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보시면 한국지리는 과감히 내용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문화나 생명과 좀 비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세세한 범위까지 학습해서 학습량이 많다. 아이들은 이제 부담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시험 출제 방식의 변화도 얘기하고 또 이 선생님도 한국지리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4, 5단원 너무 많고 깊어서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자연지리, 인문지리 여러 지역 다 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실제 학문적 내용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삶에 대한 연관성, 흥미 이런 것들 좀 맞춰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 교과 변화에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과감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격을 띠고 있었죠.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인간, 뭐 지리적 상상력, 세계화 지역화에 필요한 안무, 국토에 대한 인식, 국토의 의미와 소중함이 있는데 이걸 국토 환경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시민의 역량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탐구를 통한 학습, 탐구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탐구, 이것도 결국은 탐구에 대한 강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와 쟁점을 중심으로 탐구 역량, 탐구. 그래서 이 한국지리라는 그 기본적인 학문의 베이스를 유지하면서도 탐구적 성격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주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쟁점과 이슈 중심, 탐구 통한 지리학습, 실생활과 연계 이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도 나타난 과목이 아닌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지형과 기후 부분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7개 영역, 28개의 성취 기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2015 때도. 그러니까 2015 때 보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지리 과목들이 상당히 많은 성취 기준을 또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2022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변화를 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개 영역, 15개의 성취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거주 공간, 생산과 소비, 인구 변화, 다문화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라는 이렇게 하나의 부분으로 많이 이제 축약해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많이 생활 속 지리 탐구라든가 환경과 지속 가능성 탐구, 동아시아 같은 거 공존 탐구 이런 부분들로 이제 새롭게 좀 아이들이 진로나 실생활과 연결된 부분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탐구에 좀 더 적합한 과목으로 재탄생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행지리는 실제 저희 학교에서는 사회문제 탐구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여행지리도 많이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는데 지리과 내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지리과 내부에서는 이렇게 여행지리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두 가지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지리를 기존의 어떤 지리적 수업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여행지리 취지에 맞게끔 수업을 하시는 지리 선생님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지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2015 때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2015 때도 다른 지리 과목보다는 그래도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좀 더 선호도가 있었던 과목으로 저는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융합 과목으로 어떤 성격이 좀 바뀌면서 재구조화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여행지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좀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뀐 게 이제 내용의 축소인데 그래서 뭐 자연여행, 문화여행, 성찰과 공존여행, 행복여행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문화와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하면서 되게 좀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켰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이제 도입된 내용들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문화입니다. 사회 문화가 바뀌었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관련 내용도 들어갔고요. 내용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 성격 강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큰 변화가 없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적으로는 좀 축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영역, 이런 내용 요소들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4개 영역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었고, 삭제된 내용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로 도입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실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회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교과서 안에서도 많은 내용이 축소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병합되어서 개념상으로는 여전히 오히려 더 늘어났는지 새로 도입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경제 과목입니다. 경제는 뭐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의 내용 체계로 구성된다 표준적인 건데 원래 2015 때도 그런 구성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영어에 대한 변화는 있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생활과 금융이라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서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으로 편성된 부분, 그리고 이제 학습량 적정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일부 이제 불구된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거의 그대로 이 부분은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 점에서 이제 성취 기준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영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입니다. 정치는 이제 정치와 법에서 다시 정치, 법과 사회로 이제 분리된 과목이죠. 그래서 이 정치와 법에서 첫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또 이제 법 다 좀 중복된 성격의 단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파트가 이제 정치하고 법으로 좀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3단원, 대단원 3개, 그다음에 마지막 단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정치라는 과목으로 재구성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 도입된 부분도 있지만 요 4개의 대단원으로 다시 이제 재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수는 16개 정도가 됩니다. 법과 사회입니다. 법과 사회 같은 경우에 여기 첫 단원 같은 경우에가 뭐 정치도 있지만 법 내용 같이 있죠. 같이 있어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개인생활과 법 여기 민법 다루는 부분, 사회생활과 법, 형법하고 이제 근로 관련된 법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요. 개인생활과 법, 국가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그래서 이제 헌법에 대한 내용들 여기 1단원에 있는 내용들 여기 그리고 이제 형법이 여기로 들어갔고 근로법 들어갔고 여기요, 그렇죠? 사회보장법, 경제법, 사회생활과법이 들어갔고 추가가 된 게 이제 학교생활과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법이라는 것들 법이 뭐 아이들이 실제 삶과는 좀 이렇게 좀 격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법이라는 것들을 갖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내용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과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4개의 영역, 14개 성취 기준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제탐구입니다. 융합선택 과목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회문제탐구 같은 경우에도 기본 성격은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내용상에서 변화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1단원에서 기본적인 사회문제 탐구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 개별적 탐구하도록 구성이 되었던 것들이 이게 이제 좀 더 주도적 탐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 12개로 이제 변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게임 과몰이, 학교 폭력,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소수자 이렇게 이제 특정 주제를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사회 문제,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 문제 이렇게 좀 줄여서 앞 단어는 거의 비슷하고요. 첫 번째 단어는 마지막도 사례 연구 비슷하고 약간 도입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좀 축소가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주어진 주제를 탐구하기보다는 좀 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좀 탐구하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리문제 탐구입니다. 새로 생겨난 윤리과의 이제 융합탐구 과목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서 탐구를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영역, 13개의 성취 기준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윤리문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연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좀 윤리를 배우고 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삶과 연계시켜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윤리과 이 교과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고민이 그거였더라고요. 기존의 생활과 윤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사회 윤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과 어떤 차별점을 둘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현대사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문제 탐구는 아이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좀 더 이제 구체화된 애들의 실생활, 이제 이런 주제를 위주로 구성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좀 재밌게 수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로 탐구하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인데요. 이제 현대세계의 과제가 갖는 복잡성과 연관성을 파악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범위가 이제 그 현대를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구성을 보면 이렇게 5개 영역인데, 여기 이제 평화, 생태환경, 탈행정과 권위주의, 담화 불평등, 크게 이제 이렇게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대전 이후 이제 현대 세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떤 역사적인 관점이 그 앞선 시기보다는 획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현대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은 이런 하나의 어떤 지식보다는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을 한 부분이라서, 이것도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세계사라든가 세계 지역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미래 탐구. 이게 지금 지리과에서 새로 만든 게 지금 이 도시의 미래 탐구하고 그 기후변화 관련된 과목인데, 근데 이 도시의 미래 탐구에 대해서는 이 지리과에서 죄송합니다. 도시의 미래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지리과의 심화된 학습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제 이 교과서는 못 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시의 미래 탐구에 대해서는 좀 더 지리과 내용에 대한 강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의 미래 탐구에서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문학적인 성찰 또는 뭐 어떤 그 자연적 성찰, 뭐 이런 사회적 성찰,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과목인데, 실제 그 개발의 방향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는 지리학에 대한 어떤 기반이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심화학습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교과서가 한번 좀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가 한번 좀 고민을 하고 들여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의 영역, 12개의 성취 기준으로 해서 도시의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거였어요.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가. 그래서 이제 뭐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공간적 뭐 이런 뭐 불평등에 대한 문제들도 다루고요. 도시의 뭐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루고, 미래 도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과목 자체의 구성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과목이고, 아이들도 상당히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실제 아이들이 물론 이제 모든 아이들이 도시에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접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도시에 사는 뭐 아이들이라면 좀 더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많은 탐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과목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그 연구를 보면은 심화된 과목, 그러면서 지리학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세계. 이 과목도 이제 지리과에서 개발한 과목인데, 이 과목에 대한 그 개발 방향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는 좀 지리
지리적인 접근보다는 지리적인 어떤 기반이라는 게 좀 얘기가 나오지만 많이 강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융합적 성격이 좀 강한 성격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이 기후변화 자체가 원래 그런 과목, 그런 이제 성격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거기 이제 개발 방향에는 좀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융합적인, 학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 영역, 12개의 성취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 뭐 여러 개의 관점, 기후 정의와 이제 지역 문제도 다루고요.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생태 전환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런 부분들, 지역 사회 탐구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4개 영역, 12개의 성취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 과목이 이제 처음 사회과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물론 이제 그 정치와 법에서도 뒷부분에가 이제 국제법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루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단독 교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과목이 생겼고, 그래서 국제고의 전문 교과에서 이제 보통 교과로 보통 교과 진로 선택으로 바뀌면서 변경된 정체성 확보. 그래서 실제로 이 국제 과목일 때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국제정치, 국제관계, 국제기구, 국제법 이런 세 교과의 핵심 이슈를 추출해서 구성한 과목이고요. 국제관계 속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역할 탐구,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에 대한 예비 전문가 양성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줄이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관계 특징 첫 단원, 그다음 마지막 단원 국제 분쟁의 해결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여기 그 중간에 있는 2개 단원은 국제사회 이제 구체적 이슈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 이제 국제 과목일 때 전문 교과일 때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아졌고 아이들이 이슈를 중심으로 좀 접근하기 때문에 흥미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과목인 것 같은데요. 일반 사회에서 나온 이제 금융과 아까 얘기했던 경제생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삭제된 거고요. 경제 파트에서.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의 취지에 맞게끔, 즉 실생활 체험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학문적 접근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범교과 학습 주제인 진로교육, 경제금융교육을 반영을 했고요. 뭐 이런 디지털 교육 같은 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좀 앞에서도 한번 좀 살펴보시긴 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목표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이제 좀 지식과 이론 중심인데 경제 과목은 이 금융과 경제생활은 그 과목과는 좀 차별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 좀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제 주제들이고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들 이런 주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과목과의 차별성은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 경제 쪽 파트에서의 이 개발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물론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교과서를 접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끝으로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요청도 있으셔가지고요. 인문 업무, 그러니까 계열별로 사회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이걸 이제 제가 그 진로학과업 설계 지도의 기초 그 평가원에 있는 그 연구 자료 중에서 이 인문과 관련된 인문 업무 계열의 이제 그 예시만 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교육청에서도 지금 과목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계열별 선택에 대한 안내는 아직은 좀 이제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금 2015 때도 이런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진학에 있어서 많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실제 대학들이 물론 이제 어떤 대학들은 학과별로도 이렇게 이제 그 관련 과목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회 과목들도. 근데 실제로 대부분 대학들이 사회는 넓게 두루두루 이제 배울 것을 강조하지 과학처럼 반드시 핵심 권장, 뭐 권장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대학들이 많죠. 그래서 사회는 아이들이 그 적성과 진로, 흥미에 따라서 뭐 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진학과 관련되어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그 교과는 아니죠.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연관성을 지는다면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개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지금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그 지리 과목이 하나 빠지긴 했지만 대부분 일반 선택은 4개를 다 듣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융합 선택이 물론 아직 신설된 과목이라 뭐 그런 것도 있겠고 하지만 실제 학문적인 측면에서나 연계성은 이런 진로 선택 과목 쪽이 더 많지 않나.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진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심화학습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좀 많이 배우고 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과목들도 좀, 물론 여기가 과목 수가 많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융합 선택 과목들은 이제 이런 과목들을 좀 연계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이제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Q&A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별도로 이렇게 좀 그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같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연수 속에 나오다 보니까 연수를 하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합사회에 대한 대비 방안에서 3학년 융합 선택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 질문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좀 그런 움직임이 어떤 학교에서는 있다라는 것도 저도 이제 좀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받아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만약에 사회 과목을 3학년 때 융합 선택을 활용해서 통합사회를 가르친다면, 그럼 아이들이 지금은 사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통합 과학도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목적이면은 아마 그런 학교에서는 3학년 때 아이들한테 과학도 융합 선택을 하나 고르도록 하겠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일단 아이들의 어떤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좀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나중에 알 것 같아요. 이 과학 과목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이들이 필수 이수자이기 때문에 사회나 과학을 2, 3학년 때 다시 더 이수를 하잖아요. 대학도 그걸 다 알고 있고. 근데 아이들이 3학년에 와서 과학 과목을 하나 더 듣는다. 대부분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에서 보면은 목적성을 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제가 이제 윤리를 가르치면서 2학년 때 생륜을, 지금도 저희는 2학년 때 생륜을 하거든요. 근데 수능에 있어서 그 변화가 없어요. 애들이, 저희는 윤리를 이제 생륜을 많이 선택을 하고 실제 등급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수능 등급도 잘 나오는 편인데, 근데 2학년 때 내려도 그 변화가 크게 없어요.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번 이걸 열심히 배웠다라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3학년 때 배우더라도 충분히 3학년 때 이제 수능을 본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혼자 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때 배우는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과 윤리라든가 사회문화라든가 세계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합사회의 내용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많고 내용상의 비중도 그렇고 이게 이제 심화된 부분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충실히 2학년 때 또 이수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3학년 때 통합사회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해진 교육과정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윤리와 사상하고 생활과 윤리를 이렇게 좀 바꿔서 가르치면서 교과 내부에서 약간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생활과 윤리 이게 대비를 못할 건데 하는 우려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학년 때 윤리와 사상을 하면서 그 생활과 윤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대비를 해는 방향으로 처음에 좀 과도기적으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이 과목인데 왜 이걸 가르치냐라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이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 수능 잘 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을 해주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거 그냥 아예 윤사는 윤사로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확실히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맞게 수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과 선택 과목 3학점 수업 방안, 요건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3학점으로 수업을 한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목은 4학점으로 수업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지금 살펴보셨다시피. 그래서 저는 2학년은 되도록이면은 4학점으로 좀 수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3학년 때 이제 3학점으로 좀 구성을 해서 이제 3학점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목들은 3학년에 배치해서 3학점으로 해도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했고,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융합선택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는 뭐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나 좀 더 변화된 내용이 있는가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그 과목 지도에 대한 그 교수에 대한 그런 자격도 찾아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 2015로 오면서도 지금 역사, 도덕 포함 사회교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과에 상관없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2022 때도 사회교과로 다 묶어 있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가르칠 수 있는데 여기서 자격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 아이들에게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 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의 특색이, 즉 그 교과에서 개발했지만 그 교과의 특색이 좀 약한 과목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사회과 저희 학교도 이제 구성이나 같이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면 역사과 같은 경우에가 이제 1학년에가 한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역사기행, 세계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로 탐구한 현대세계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한 학기씩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되면은 2, 3학년 때 한 학기가 비게 되죠. 그렇죠? 한 학기가. 그러면은 역사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융합선택 과목은 지금 이제 사회교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네, 가르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편성 순서는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드리면서요. 그 진로 희망 기회별 사회 과목 추천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부분의 이제 그 연수 강의는 마친 것 같고요. 연수라기보다는 선생님들과 같이 좀 고민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그 이제 제가 그 아까 그 지리과가 정말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리과 그 개발과 관련된 자료들 많이 찾아봤는데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기존의 한국지리 그리고 가르치던 방법과 과감한 이별이 필요하다. 이게 한국지리 탐구 개발 방향에 대한 그 연구 자료였어요. 과목명은 매우 유사하지만 새로운 과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은 많이 바뀌었고 가르치는 방법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리 과목이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져 오면서 쌓여준 수업 자료와 콘텐츠는 교사들에게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탐구를 위해 개발된 과목을 탐구적 접근으로 가르치고 배우지 못한다면 실패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게 꼭 이 한국지리 탐구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좀 느껴지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사회과 교과인데요. 많은 변화 속에서 여기 지금 나온 내용들처럼 그 교과의 취지에 맞게끔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업과 또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자연계 선호가 높잖아요. 인문계 선호도가 좀 갈수록 줄어들고 어떤 제가 그걸 보니까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뭐 인문계하고 자연계가 거의 뭐 3대 7로 가고 있다 학생들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인문계 쪽 과목으로서 그렇게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희는 윤리과에서 성찰적 글쓰기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그래요. 선생님들 얘기할 때 아우 애들 진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아이들이 수행평가할 때 그런 것들을 해보고 아이들의 글을 읽으면 아이들이 정말 그래도 내 수업 속에서 많은 걸 좀 느끼고 좀 아이들이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하면서 좀
감동도 받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